네, 안녕하세요. 네, 강병호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좀 같이 읽었고 좀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칸트의 실천 철학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칸트의 실천 철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첫 주와 두 번째 주는 칸트의 사회 정치 철학, 이 사상이 좀 잘 드러나는 그런 텍스트를 좀 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봤고, 오늘은 세계 시민의 의도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이라는 글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글도 뭐 굉장히 유명한 글이고 인류 지적 유산의 길이 남을 그런 글이죠. 아마 좀 읽어보셨으면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또 하면서도 여기서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칸트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칸트가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너무 낯설거나 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생각일 것 같거나 이럴 수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같이 저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은 칸트가 하는데 이런 생각은 참 재밌다, 이런 사고방식은 참 재밌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약간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잠깐 도입부로 약간 칸트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칸트 생애를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글과 관련해서 아마 칸트의 생애에 대해서 벌써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칸트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케닉스베르크에 살았죠. 케닉스베르크는 지금은 어떤 소련의 러시아의 한 배 바로 붙어 있는, 지금 보면 굉장히 유럽에서는 변방 지역이죠. 지금 보면. 그러나 당시 프로이센은 수도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베를린이고 하나는 케닉스베르크였어요. 그러니까 프로이센 당시에는 그래도 케닉스베르크가 훨씬 더 상당히 좀 그렇게 지금처럼 보는 것처럼 변방 지역은 아니죠. 특히 케닉스베르크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서 여러 국제 교류가 상당히 있었던, 당시에 비하면 국제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 살면서 이제 칸트가 뭐 처음부터 교수가 된 건 되게 늦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기 전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월급을 대학에서 받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받지 않고, 다 국립대학이니까요. 국가로부터 받지 않고, 왕으로부터 받지 않고, 그러니까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칸트가 굉장히 여러 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일주일 동안, 지금 대학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9시간 하는 경우가 보통인 것 같은데, 칸트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한 15시간, 16시간 뭐 이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 중에 뭐 어려운 강의도 있고, 그런데 칸트의 강의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이렇게 강사 생활하면서 돈을 직접 수강생들한테 받으면서도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오히려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는 월급도 있겠다, 또 강사료도, 수강료도 받겠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상당히 부유해지고, 나중에는 자기 집도 사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해질 정도로. 네, 어쨌건 근데 그 강의를 여러 개 했는데, 그 강의 중에 뭐 어떤 강의는 좀 대체로 인기가 좋았고 명강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인기가 좋았던 강의가 지리학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리학이라는 강의 제목을 달았는데, 거기서 그 지리학 강의는 외국 문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외국의 어떤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거기서 사람들이 삶은 어떠되더라, 그런 삶을 소개하면서 거기서 어떤 뭐 도덕적 함축이나 이런 걸 끌어내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인기가 좋았고, 칸트가 매년 해갖고 수강료를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 강의였죠. 그런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것은, 케닉스베르크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가장 인기 있는 강의는 어떤 세계
여러 나라 풍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첫째 그런 이유가 당시에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중에 뭐 해외여행 하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이제 벌써 신대륙 발견은 몇백 년 전에 됐지만 교역이 배도 있고 그러니까 교역이 점점 늘어나고 뭐 이러니까 외국 사람 그 당시엔 잘 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외국 문물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외국 문물,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게 관심이 많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외국에 갔다 왔다고 하고 하는 그 여행기 이게 굉장히 잘 팔립니다. 여행기가 굉장히 잘 팔리고 그러니까 칸트도 그런 거 구해서 굉장히 읽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또 기본적으로 읽기 좋아했고 그런 것들을 다 자신의 강의에 활용하기도 하죠. 오늘날에 보면 틀린 것도 많고 완전히 인종적 편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서술도 있지만 하여간 그래도 칸트는 그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어떤 지리학 혹은 그런 여행기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좀 세계사의 어떤 흐름이라 그럴까? 뭐 세계사의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뭐 전혀 있으면 있었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훨씬 더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케닉스베르크에 살 때 칸트가 선생님들도 다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사교가 많은 사람이죠. 굉장히 사교가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교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독하게 이렇게 골방에 갇혀서 혼자 뭐 이런 사람 전혀 아니고요. 젊을 때는 케닉스베르크 사교계의 어떤 핵심 멤버였고 나중까지 굉장히 사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 생활은 뭐냐면 특히 사교 생활은 그러니까 뭐 특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인데 점심을 굉장히 거하게 먹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먹고 점심을 거하게 먹는데 그걸 다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몇 시간씩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몇 시간에 걸쳐서 담소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도 초대하고 초대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영국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인데 케닉스베르크 와서 살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닉스베르크 항구도 치니까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칸트하고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케닉스베르크에 칸트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잖아요. 오늘 가서 무슨 물건을 사갖고 연로 수입을 하려고 한다. 그럼 그 운행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칸트도 그 회사에 이제 그리는 회사에 투자를 해갖고 칸트가 돈을 잘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 혹시 제가 약간 권해드린 대로 보편사 이념 좀 읽어보셨 분은 저 사람이 지금 저 얘기를 왜 했냐고 아마 눈치채실 수는 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더 가서 하죠. 네. 제가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하면서 저는 이거는 조금 제 취향이긴 한데 칸트가 이 구절이 아주 되게 재밌다. 거기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거죠. 인간사는 예기치 못한 이상한 행보로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매사가 역설적이다. 이 말씀을 이 문장을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하나 좀 부탁드렸던 것은 한번 보편사의 인형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좀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이 보편사의 이념이라는 텍스트에 어딘가 좀 있었을지 한번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이런 구절이 좀 떠오르는 보편사의 이념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전혀 말씀 안 하셔도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네, 한번 나중에 좀 가벼우면서 찾아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텍스트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벌써 여기서 보면
보편사 이념을 읽으면 이게 사실 발표된 건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 계몽이란 무엇인가인가. 그래서 읽어보면 벌써 한 똑같은 표현이 생각나요.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보편사 이념에서도 인간사의 역사를 따져본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사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개별 인간 삶이 아니라 인간사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어떤 규칙적인 진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읽어보면 다른 책을 읽을 때 이게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재미가 좀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거는 저희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텍스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칸트가 이 글을 쓰는 그런 당시 칸트를 좀 칸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한번 그거를 한번 좀 저희가 따라가 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나중에 혹은 제 강의 따라가면서 혹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칸트가 이걸 쓸 때 칸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태에 있냐면, 거기 좀 비유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 독립운동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아직 일본은 쌩쌩하게 잘 나가고 있고, 1919년 민중들이 한번 크게 3.1절을 크게 들고 일어나서 뭔가 될 것 같았지만 그 후에 큰 변화는 없었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도 사살하고 했지만 또 그렇다고 큰 변화는 없는, 그냥 계속 일본은 계속 강하게 전투하고 있고 변화가 없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동료들 혹은 동지들 혹은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자기 자신들의 활동,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삶을 좀 사회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아마 그런 위치에 있던 그런 마음하고 되게 칸트가 이 글을 쓸 때 마음이 되게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면 얘는 사실 되게 많이 들 수 있죠. 단지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유신 말기에 계속 시위는 하고 하지만 유신 체제는 강구하고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이럴 때 그때 자신들의 행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마 지금 이 칸트가 이거를 쓸 때의 그런 관심하고 되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칸트 이제 이 텍스트 얘기를 좀 해보죠. 이 텍스트는 약간의 들어가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제1명제가 있어서 제9명제까지 있는데, 거기서 약간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뽑아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칸트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역사.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세계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거죠. 세상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일도 그렇지만 현재의 일, 또 앞으로도 이 세상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것을 볼 때 다 관점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관점이 있다. 아무런 관점도 없이 역사를 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때 일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취사 선택해야 될 거고, 벌써 취사 선택이란다는 것은 관점이 있을 거고, 이제 역사를 보는 이제 관점이 있을 텐데, 칸트는 그걸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이 역사의 진행, 세상 일의 진행은 그냥 우연에 달린 거다. 그냥 다 우연에 달린 거다. 그러니까 일단 인간이 계획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행동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사의 역사가 뭐 인간이 계획을 세워서 지나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인간들이 모여서 무슨 계획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건 아닐 텐데 그럼 뭐 그건 아닐 거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볼 거냐? 그냥 우연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렇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칸트가 쓰는 말로 보면 무목적성이다. 그러니까 아무 목적도 없다 그냥. 여기서 물론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 하나는 목적이 있지만 여기서 커다랗게 보면 인간의 역사를 커다랗게 보면 거기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에 따라 되는 거다. 이게 하나의 관점이고 또 칸트가 거기에 비교하는 하나의 관점은 아니 어떤 규칙적인 행보가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아니 어떤 규칙적인 행보가 있을 거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 두 관점이 크게 이 두 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번에 해갖고 물음표를 한 거는 칸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은 있을 수 없나? 칸트는 여기서 딱 역사 어떤 세상의 일의 진행이 그것을 보는 관점이 딱 두 가지로만 보는데 다른 관점은 있을 수 없나?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물음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칸트에게는 우연과 아니면은 규칙적인 진행이라는 건데 이제 우연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세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칸트는 여기서 두 가지 방향, 칸트 텍스트를 보면 이 세 가지 방향이 다 나옵니다. 하나는 우연한 행운이에요. 우연은 우연인데 우연들이 행운이 돼갖고 좋은 걸로 가는 거죠. 다 우연이지만 세계사의 역사가 점점 발전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점점 진보하는 거죠. 세상이 점점 진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칸트가 거의 지옥이라는 말도 쓰는데 우연은 우연인데 계속 우연이 겹쳐서 세상이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퇴보하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정체된다. 돌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 텍스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인간사를 살펴보면 어떤 것은 되게 현명하고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또 좀 지나다 보면 어리석게 행동해갖고 그동안 좀 성취해놓은 거 다 까먹고 다 깨먹고 그래서 결국 보면 뭐 제자리에서 그냥 돌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연으로 보면 관점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칸트는 이렇게 생각해요. 칸트는 이렇게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칸트가 생각해 우리가 이제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자는 이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아주 체계적인 지식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성질이에요. 아주 체계적인 지식을, 체계적인 이해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냥 맹목적인 우연이라고 본다는 것은 이 일과 이 일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일과 저 일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맹목적 우연이라는 것, 단지 우연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이성을 잘 활용하는 것에 반하는 거예요. 칸트는 이런 방식은 이성에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이죠. 자, 어쨌건 그러면 이제 칸트는 이제 그 우연히 안 보면 다른 한 가지 관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규칙적인 행보가 있다. 그리고 칸트는 그 규칙적인 행보는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 규칙적으로 이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이 얘기는 뭐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어떤 사회가 도대체 법치국가가 되고 있느냐? 사회의 어떤 정치 체제가 시민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존하고 있냐?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규칙적인 행보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세상사가
크게 보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좀 칸트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칸트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뭔가 단지 우연은 아니고 뭔가 규칙적인 행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꼭 진보한다고만 대안이 남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후퇴한다라는 것도 사실 가능하죠. 단지 우연이 아니고 이 세상을 어떻게 뭐 칸트는 여기서 꾸준히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이거는 어쨌건 어떻게 이해할까 좀 많은 이해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어쨌건 자연의 섭리가 있는 거잖아요. 자연의 의도, 자연의 섭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규칙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완전히 우연은 아닌데 그 규칙적으로 후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규칙적으로 후퇴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야. 좀 규칙적으로 후퇴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꼭 자연의 경우에 따라서 자연의 섭리 아주 자애롭고 선한 그런 창조자가 아니라 악마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이 세상사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악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정체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가능해요. 우연이 아니라 어떤 규칙적인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전혀 인간사는 발전하지도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칸트는 2번, 3번은 전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2번처럼. 이건 2번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이거는 거의 악마 같은 창조주를 생각해야 될 건데 이제 칸트는 그런 거는 뭐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선택해야 돼요. 이 관점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선택할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것은 지금 우연과 규칙적인 진행 두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이 관점은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꼭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충분히 이론적으로 봐도 뭐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로부터 훨씬 더 많은 이득이 나오고 또 그래서 하나의 관점이 그래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의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런 관점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규칙적인 전망일 텐데 그래도 칸트가 생각하기에 첫째로는 먼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이제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체계적인 이성의 본성 중에 하나는 어떤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은 뭔가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다 일어난다. 이런 설명에는 이성이 만족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그것이 이성을 합리적인 거고 또 그 관점을 택해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또 그럼 좋은 거겠죠. 또 단지 어떤 것이냐 이 관점을 취하면 이 관점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좋은 목적을 이루는데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칸트의 이 관점은 뭡니까? 이제 자연은 인간이 어떤 세계 시민 사회, 평화로운 국제 관계 속에서 다른 가까이 국가들은 권리가 잘 지켜지는 시민들의 권리가 잘 보장하는 그런 사회가 가는 것이 이제 역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차라리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차라리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차라리 도움이 돼. 따라서 이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함도 있고 또 이것이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은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하나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그러니까 어떤 유익이 나오냐, 그러니까 일단 그런 체계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은 이성의 오히려 본성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거다. 또 그렇게 볼 때 거기서 큰 유익이 나온다. 이런 걸 다 고려한다면 취하게 되는 관점은 뭐냐? 바로 합리적 역사에는 어떤 일관된 진행이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칸트는 목적론적 자연관이라고 합니다. 네, 목적론적 자연론이라고 합니다. 자연관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자연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칸트는 사실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은 인과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것들은 사실은 인과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칸트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연론입니다. 자연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론이라는 것을 좀 약간 강조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론적 자연론이라는 것은 자연 자체가 진짜 목적이 있고 목적 계열로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가 자연을 목적 계열로서 그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관찰, 우리 숙고가 목적론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목적론적 자연을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거하고 틀려요. 여기서 이 차이는 좀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기본적으로 경험 세계는 인과관계로 묶여져 있지만 인과관계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그 지식이 발달한다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목적론적으로 사고하면은 유익함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칸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자연을 볼 때도 자연 중에서 특히 유기체를 볼 때입니다. 자연의 유기체는 이게 단지 인과관계로만 보는 것보다 서로 목적관계, 그러니까 이 유기체 몸 안에 어떤 기관은 기관에게 서로 이 기관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이 기관을 위해서 수단이다. 이 기관은 이런 목적으로 행동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유기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유기체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심장이 뛴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경우에 따른 그냥 인과적, 제가 솔직히 좀 자연지식, 과학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건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내가 느낌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심장이 뛴다라는 것은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만약 온도가 몇 도, 산소가 어느 정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심장은 뛰게 돼 있다.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면 심장은 왜 뛰나? 심장은 이제 온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뛰고 그렇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그 유기체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목적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 자체가 진짜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찰하는 방식으로서 목적론을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그게 이성의 또 어떠한 본성이기도 하고.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맹장이 있다고 해서 이 맹장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인과적으로 맹장이 왜 생겨났을까? 도대체 인과적으로 어떻게 설명했어요? 화학 물질이 어떻게 되고 무슨 물질이 합쳐서 맹장이 생겼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훨씬 또 그것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 또 굉장히 그 맹장이나 어떤 신체 구조를 연구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맹장이 무슨 기능을 하냐? 몸에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맹장이 어떤 기능을 하냐?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목적론적 관점을 갖는 것은 되게 유익하고 이제 역사를 볼 때도 그러니까 칸트는 전체 자연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유기체가 그렇게 보는 게 되게 유익하지만 그리고 합당하지만 전체 자연도 사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인간 역사도 당연히 자연의 일부로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이제 이 관점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관점 중에 고려사항 어떻게 유익하냐 그리고 이성의 본성에 더 맞는가 더 합리적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칸트가 취하는 관점은 난 목적론적 자연론 목적론적으로 이 세계사를 살펴보겠다라는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목적론적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명제에 오는데요. 그럼 목적론적 자연론이란 건 뭐냐? 그러니까 바로 자연의 한목적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어떤 피조물들, 모든 생물들은 어떤 자연적 소질은 그런 생물들의 자연적 소질은 언젠가 완전히 발현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많은 재능과 자질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발현되기를 그냥 자질만 있고 그것이 잘 써지 않고 낭비되고 버려지는 이런 것은 아니고 다 발현될 것을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목적론적 자연론에서 가장 큰 대전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조물의 모든 자율적 소질은 우리가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 능력도 있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겠죠. 인간은 이성도 갖고 있고 이 이성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목적론적 자연관에 따르면 이 이성을 정말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만드는 것이 바로 자연이 만들어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는 말은 그러나 개인이 이룰 수 있는 목적은 아니다. 내가 많은 재능을 계속 쌓아가고 계속 발전시키려고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르려면 시간이 엄청 있어야 될 텐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정말 이런 목적이 있다면 이 목적은 한 개인의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지속되면서 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 계속 발전을 거듭해 가다가 언젠가 나중에 오는 세대 속에서 이 목적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능, 소질이 다 발전되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개인이 살면 너무 짧죠. 그러니까 개인은 어차피 안 돼. 그럼 어떨 거냐? 바로 이제 인간의 유에서 오랜 후에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나은 상태를 만들고 나면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좀 더 나은 상태를 만들 거고 그렇게 조금 더 가면서 정말 어느 때는 정말 역사가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법을 갖춘 그런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인류가 사는 그런 곳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라 이제 인간 유유에서 이런 발전이 있을 거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계몽은 가능하냐? 근데 칸트가 했던 말은 뭐 이겁니다. 개인은 용기도 없고 게을르고 또 후배님들한테 막 구박받고 그래갖고 뭐 개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중이 스스로를 계몽하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대중이 계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성의 공적 사용이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칸트는 이런 발전이, 이런 진보가 개인보다는 인간 유를 볼 때 더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칸트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이런 발전이 우리는 모두 소질을 갖고 있고 이 소질을 다 개발시키는 것, 이성을 비롯한 모든 소질을 다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근데 이때 자연은 우리에게 스스로 산출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과 의지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래서 그런 또 많은 다른 소질들을 주었고, 그래서 언젠가 최고의 기회, 문화, 기술, 예술, 그런 걸 쌓았고, 또 사고방식의 내적 완전성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도덕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단지 어떤 사고방식도 도덕성도 함양하고, 또 바라건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행복하기도 한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러나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인간이 다 스스로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어떤 소질을 주면서 그것들이 잘 발전돼서 인간은 점점 똑똑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점점 똑똑해지고, 도덕적이 되고, 나중에 행복한 사회가 되는, 이런 식으로 자연이 둔 것이 아니라 자연은 그냥 소질을 줬어요. 이 소질 가지고, 자연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이 소질을 가지고 인간이 잘 활용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야만의 상태를 벗어나서 문명화된, 그리고 어떤 정의롭고 권리들이 잘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가도록 스스로 만들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약에 자연, 여기서 사실 신의 섭리라는 것과 자연의 의도라는 게 사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냥 자연이란 말을 계속 쓸게요. 신의 섭리가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때 이 자연은 일일이 다 조종하는 자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 이때 이거 해라. 지금 여기서 이거 선택해. 만약에 신이라고 해도 너 지금 신이 우리에게 이거 선택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다 잘 된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자연이 아니고, 어떤 자연입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그냥 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런 자질을 갖고 있고, 인간에게 이제 달린 거예요, 사실은. 그 자질들을 얼마나 활용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다 이렇게 진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 진보하는 것을 어떤 본능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성을 활용해서, 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 성취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냐? 이게 참 칸트가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왜냐? 자연은 행복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래도 자연의 생각에는 인간의 안녕보다는, 행복보다는 이성적인 자기 존중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목표는 뭐예요? 정말 인간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행복은 아니라, 물론 행복이 중요하지만, 칸트도 그걸 인정하지만, 인간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성적인 자기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자연의 관심사는 결코 인간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잘 살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 때까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 있는 존재,
단지 그냥 행복만 하게 하는 존재가 목표라면, 단지 행복만 하는 게 되는 게 인간에게 정말 최고의 목표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라면 자연은 야, 이때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해갖고 정말 그 행복한 길로 몰고 가야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오히려 본능을 줘, 칸트가 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본능을 줘갖고 그 본능이 행복에 따라 잘 하다 가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신이 더 현명한 거겠죠. 그렇게 짜는 게 더 잘 짜여진 거겠죠. 그러나,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갖고 있는 그 목적은 그게 아니고, 물론 칸트가 여러 번 완전히 인정합니다. 인간에게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 거기 좋은 거라는 것, 누리면 좋은 거라는 것, 그리고 아주 가치 있는 걸 인정하는데, 그러나 정말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인간이 이성적으로 정말 무조건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칸트가 다른 말로 쓰면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인간은 많은 소질들이 있고 이런 소질들은 개발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개발은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유 속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것은 뭐 본능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재능, 이성을 잘 활용해서 스스로 성취해야 될 과제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진보해가는,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칸트는 여기서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아주 여러분 그냥 제 강의 오늘 다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이 표현은 그냥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비사회적 사회성, 인간이 갖고 있는 비사회적 사회성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칸트가? 인간은 자기 이성이 있고 그 이성들을 발휘해서 더 나은 사회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런 사회를 스스로 산출해 가야 된다. 그런 존재다라고 했는데, 그럼 근데 여기서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데 어떤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 인간이 꼭 그게 바로 어떤 인간들 사이의 적대 관계. 인간들이 사이가 안 좋고 불화하고 서로 싫어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적대 관계가 나오는 이유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비사회적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만,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만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공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사회성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한 특징은 인간은 굉장히 비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해. 남의 말 듣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 근데 남이 있으면 일단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둘이 같이 따로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둘이 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분쟁도 발생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성에 이 비사회적인 사회성이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비사회성만 있어 보세요. 비사회성만 있으면 그럼 각자 혼자 다 따로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인간 간의 특별한 상호작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칸트가 바라는 적대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적대관계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제 그걸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완전히 비사회성만 있으면은 적대 관계는 있겠지만, 그 적대 관계 속에서 유익한 것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혼자 나가서 떨어져 살고 상호작용이 없을 테니까.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런 비사회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성이 있어서 인간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비사회적이라서 비사회적에서 여러 적대 관계가 있고 여러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나오고 싸우기도 하고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근데 칸트가 여기서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거 보면은 하나 또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비사회적 사회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서로 아무리 싫어와서 떨어져 살려고 해도 이제 지구가 일정 크기로 또 둥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모여 살 수밖에 없고, 근데 모여 살면서 적대 관계를 있다 보면 여러 피곤하고 뭐 안 좋은 일, 악이 많이 생기지만 동시에 그래도 그 안에서 유익함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개개의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 집단들 전체도 각자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번번이 서로 대립하면서 각자의 의도를 추구함으로써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르는 새, 자기도 모르는 새 자연의 의도를 지침 삼아 나아가고 있고 자연의 의도를 촉진하고 있게 된다. 그런 메커니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사회성이죠. 인간은 비사회성이 있어요. 근데 비사회성을 하면 서로 대립하게 막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는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대립 속에서 자연의 의도, 그러니까 이 사회가 평화로운 국제관계 속에서 각자 법치국가가 성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적대 대립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칸트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뭡니까? 바로 이제 가장 적대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살상과 불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을 하면서 정말 피곤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많은 불행을 겪고, 슬픔을 겪고, 그러다 보면, 또 왕 입장에서 보면은 전쟁하다가 나라 재정이 박살이 나는 거죠. 또, 전쟁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전쟁하려고 계속 안 하는 상태에서도 전쟁을 하려고 계속 군비를 구축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돈을 계속 전쟁 준비에만 써야 돼요. 그럼 나라가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돼요? 아, 정말 평화가 귀한 거구나. 평화가 좋은 거구나. 이런 걸 드디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뭐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막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평화가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뭐 이것은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기술 같은 것들이 언제 엄청나게 발전합니까? 아까 제가 기술 같은 게 엄청 어떻게 발전합니까? 전쟁 중에 엄청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하려고 전쟁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적대를 하기 위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깨부수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다 보면 거기서 엄청난 많은 기술 발전이 있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기계의 발전, 문화의 발전에 엄청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도 사실 처음에는 군사용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이 적대 관계가, 인간의 적대 관계가 그러나 의도치 않게 모르는 새 오히려 인간의 그런
비사회적 사회성이 거기서 나오는 적대관계 이런 걸 통해서 가다 보면 모르는 새 자연이 의도한 어떤 좋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인간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 이 역사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도 역할을 하겠지만, 칸트는 여기서 바로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바로 이런 비사회적 사회성이 만들어내는 어떤 역동적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이 적대관계가 어떻게 의도와는 다르게 모르는 새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 아마 이제 이게 바로 아까 제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인간 세계사의 매사는 역설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 꼭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거 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모르는 새 다른 것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흐른다. 바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설명을 좀 들으면은 저게 어떤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메커니즘이 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단순히 우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단지 우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의도와는 다르게 모르는 새에 일어나지만 단지 우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학교에서 남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려고 막 기술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인간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나오는 기술 개발이 되게 이루어졌다. 물론 이건 의도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완전히 우연은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진행이긴 한데 단지 우연은 아니죠. 전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에 군비를 너무 쏟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아유,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다. 나는 그냥 남을 이기려고만 했을 뿐이에요. 나라를 깨부수고 정복하려고만 했을 뿐인데 하다 결국에는 보니까 나중에는 아유,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다. 내가 살기 위하여도 평화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단지 우연은 아니죠. 여기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선생님 혹시 제가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했으면 혹시 떠오르는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선생님 많이 들어봤던 어떤 메커니즘, 사회가 돌아가는 작동하는 방식 중에 이런 것과 좀 유사한 작동 방식,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정반합. 아하, 예. 해겔의 정반합 같이 말씀하시는, 네. 근데 여기서 꼭, 근데 아직 정반합, 이렇게까지는 분명한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해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해겔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성의 간지, 이성의 책략,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세계사가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그러니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사실은 뭐 자기 명예욕 혹은 뭐 자기 권력욕 때문에 혁명도 일으키고 뭐 유럽을 다 전쟁을 한 사람이지만 그 덕에 유럽에는 바로 이제 공화정이라는 사상이 훨씬 퍼져나간다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와는 달리 역사는 다르게 움직인다. 이게 바로 이제 해겔이 쓴 유명한 표현인데 이제 이성의 뭐 간지, 옛날 표현이라긴 한데 이성의 간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선취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모르는 새 어떤 역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 이걸 좀 읽어보시면, 그리고 앞에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뒤에 가면 제가 아까 칸트의 좋은 친구였던 그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육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읽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의도를 공공의 복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공공의 복지, 모든 사람의 공공의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각자는 다 자기 뜻에 대해서 막 움직이고 각자의 의도를 추구하지만 모르는 새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게 시장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게 돼요.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이 나오는 것이 1776년입니다. 1776년이고 조금 있어서 독일어로 번역도 됐고 칸트도 분명히 읽었습니다. 물론 헤겔도 읽었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적대 관계 속에서 오히려 의도치 않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 칸트가 이 생각을 할 때 이 역사의 어떤 역설적인 진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칸트가 이제 머리에 두고 있었던 하나의 아이디어는 분명히 이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을 거예요. 시장에서 각자는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의 의도에 따라서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게 있게 된다. 어쨌건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하다는 솔직히 조금 당시에는 좀 파격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선생님 우리가 뭐가 가장 정말 자유로운 생각입니까? 사람이 살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은 야, 좋은 의도로 갖고 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의도로 행동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야, 좋은 마음으로 해라. 그게 가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받는 어떤 직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세상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단지 우연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메커니즘이 있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 세상의 진행을 결정하는 데서는 굉장히 이런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사실 개인의 의도에 따라서 뭐 행동하는 것도 의미는 없지 않겠지만 이런 메커니즘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인식이 이 글에 굉장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역사는 이제 소질을 완성하는 상태로 가려고 하고 그때 분명히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사회적 사회성이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로 가게 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목적은 뭐냐? 그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소질, 재능, 이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상태는 바로 어떤 정의로운 시민적 헌정체제예요. 헌정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어떤 보편적 법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 근데 여기서 보편적 법치라고 했어요. 법치는 많이 있죠. 뭐 함무라비 법정도 있고 법치는 법은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법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이 단지 지배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법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률이 적용되면서 법이 단지 지배수단이 아니라 법이 단지 통치수단이 아니라 각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각자의 권리를 다 보장해주면서 자유를 지켜주는 그런 법으로 그런 식으로 법이 운행되는,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 각자의 자유를 잘 지켜준다는 것은 서로의 자유를 양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그런 사회가 이제 바로 칸트가 생각하는 이제 자연이 인류에게 부과한 어떤 최상의 그런 과제, 달성해야 될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의 자유가 굉장히 보장되면서 양립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 자유, 이게 여기서 칸트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왜 어떤 자유냐면 이 최대의 자유를 줘서 개인들은
계속 적대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대도 하나도 없는 사회가 아니라, 아니, 각자의 자유를 최대한 다 줬어요. 그러나 적대도 있지만 어떤 틀이, 법치국가적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 간의 적대, 갈등이 완전히 폭발되는 식으로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자유가 다 보장되면서도 그러나 좀 양립 가능하도록 약간 틀을 마련해둬서 그 안에서 그 자유의 발휘가 사실 좀 적대 관계도 생기고 뭐 경쟁도 하고, 바로 시장이죠. 어떤 면에서 시장에서 각자 다 경쟁을 하고 하다 보면 뭐 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시장의 경쟁이 더 각자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되는, 아마 이제 약간 그런 모델하고 좀 유사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최상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봤던 구절에 보면 바로 그런 상태가 칸트가 생각했던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입법의 시금석은 과연 국민이 스스로 그러한 법을 스스로에게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부과했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말 할 때, 스스로 할 때 그런 법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런 법이 바로 보편적 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조건을, 자격을 만족시키는 법이 바로 보편적 법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바로 이제 칸트가 이상적으로 인류가 성취해야 될 과제로서의 그런 사회라고 얘기했던 것을 바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구절에 따라서 우리가 좀 묘사해 본다면, 모두에게 다 자유가 있어서 그 양심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그런 자유를 갖고 있고, 또 입법에 관해서도, 법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여 법률 개선에 대한 견해와 현행 법률에 대한 기탄 없는 비판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입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자유가 보장되고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인간의 그의 존엄함에 맞게 대우하는 어떤 그런 사회. 그러나 또 여전히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그 갈등이 그러나 서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보다는 서로를 발전시키는 생산적인 결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인간의 소질들이 더 발전되고 자기 개발이 더 되는 어떤 그런 사회로 간다는 것인데, 인간이 칸트가 생각하는 인류 역사의 이제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되기가 참 힘든 문제다. 뭐 다 힘든 문제다.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보편적 법이 아무도 편파적으로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칸트가 이런 말을 써요. 그러나 인간은 주인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다. 항상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고 한다. 그럼 왕이 한 명 있으면 그 법을 관장한다고 할 텐데 그 사람도 자기한테 이롭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시자를 둬도 그 감시자도 또 그렇겠죠. 그럼 과연 어떻게 인간에게 저렇게 법이 보편적으로 정당하게 행해지는 사회가 가능하겠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칸트는 이런 사회는 생각했지만, 분명히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잘 보장된 사회가 좋고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걸 생각했지만 계속 군주정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인이 하나 있어야 돼. 꼭대기 한 명 있어야 된다. 계속. 근데 그 꼭대기 왕이 법을 그렇게 공정하게 운행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 이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군주정이 더 이상 아니고 이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인을 꼭 한 명 있어야 된다. 이 주인이 있어야 되고, 이 주인은 공정하게 법을 지키도록 감시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문제가,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임기제가 있고, 선거로 바꿀 수도 있고, 뭐 탄핵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약간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맞지만, 칸트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 지형이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어려운 문제인데 또 왜 어려운 문제냐면, 이 과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런 실현 가능한 헌정체제의 본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아야 되고, 단지 그런데 올바른 이해와 많은 세상사를 통해 쌓은 풍부한 경륜과, 그러니까 단지 이론적 지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오는 많은 경륜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헌정체제를 기꺼이 수용할 태세를 갖춘 어떤 인간들이 선한 의지가 또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칸트는 여기서 항상 어떤 사회체제가 정말 온전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상태가 되려면 꼭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 어떤 도덕적 마음씨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칸트의 이 생각에서도 벌써 약간은 두 가지 생각이 약간 경합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칸트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간의 선한 의지가 중요하다. 정말 안정적인 어떤 체제가 갖춰지려면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마음, 선한 의지에 굳게 뿌리 박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허상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세요. 앞에 우리가 명제 4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명제 4뿐만 아니라 명제 7에 가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이 과정을 다 크게 진전시켜 나가는 것은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적대관계. 그리고 적대관계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의도와는 틀리게 나오는 적대관계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그런 메커니즘. 그게 중요하다. 오히려 그게 굉장히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 두 생각이 칸트에게 굉장히 같이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하여간 자, 인간이 달성해야 될 것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런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잘 지켜지는 공화국 체제가 달성되는 건데, 이제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런 과제는 또 어렵고 뭐 기본적으로 그건 바로 이제 세계 시민적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 사회가 여기서 잠깐 세계 시민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화적인 국가, 세계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잘 지켜지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리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뭐냐? 그런 사회는 한 국가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국가가 침입해서 정복할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다 힘들게 일어나도 다 깨지고, 또 다른 한편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체제가 형성되기도 어렵고 유지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칸트가 정말 일반 사람보다 훨씬 넓게 보는데, 아니 그런 법치국가, 그런 법치국가적 공화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계에 평화가 있는, 다른 국가에 평화가 있는 상태가, 다른 국가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는, 그래서 국가 연맹을 갖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 바로 하나의 나라라도, 개별 국가들도 그런 공화정의 상태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럼 이 상태에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한 나라만 그런 상태에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국제 관계가 저 상태에 갈 수 있겠냐? 특히 이제 우리는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다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전쟁도 많이 나고, 뭐 한 나라가 침입하기도 쉽고, 더 중요한 거고. 칸트는 벌써 당시에 유럽의 전쟁도 많았고, 뭐 이런 상태니까 이런 의식이 있는데, 그럼 이 상태에 어떻게 갈 수 있냐? 칸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서 우리가 명제 4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비사회적 사회성을 생각합니다. 적대 관계를 생각합니다. 칸트가 앞에서 얘기할 때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비사회적 사회성, 적대 관계를 생각했어요. 근데 개인과의 그 적대 관계가 작동하다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완전히 서로 죽이려고 하다보단 안 되겠다. 법치국가라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 권리, 내 생명이라도 한 법치국가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갔다면, 바로 그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국가와 개별 국가 사이에서도 비사회적 사회성이 있어요. 일단 영토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딴 데 갈 수도 없고, 옆에 같이 있어야 되고, 서로 적대 관계를 이루는데, 그 적대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다 서로 다 같이 망하겠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문명의 발전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또 동시에 서로 이러다가 다 같이 망하겠다. 이런 거 알게 되고, 그런 공경 속에서 인간이 여기서 그래도 이성이 있고 학습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공경에 처하다 보니까, 이 상태를 벗어나야겠다. 그럼 어떻게 벗어날까? 우리가 국가연맹을 만들자. 국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겠다. 그런 상태가 돼야만 개별 국가들도 공화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칸트가 자기 역사 철학의 대강을 그렸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질을 다 발전시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목적론적 전제에서 출발해서 특히 적대관계, 비사회적 사회성에서 나오는 인간들의 적대관계, 그러나 그 메커니즘이 추동시켜서 나오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계 국제관계는 좀 평화적 관계가 유지되면서 각 나라는 법치국가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가 자유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보편사가 추구하는 목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칸트가 이 목표다. 그것이 이제 인류사의 목표다라고 했지만 진짜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논리를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한다는 거죠. 어떤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흔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계속 이제 세계사가 진행될 때 목적론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이 세계사를 보는 관점, 그 관점이 갖고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을 설명했어요. 이런 전제를 갖고 또 실제로 비사회적인 사회성에서 나오는 또 긍정적인 메커니즘도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 더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세계사의 역사가 칸트가 얘기했던 그 목적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흔적이 정말 있냐,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현재 역사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세계 구조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자연히 그렇게 목적이 있을 거고 우리가 세계사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할 거고 이런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흔적이 있냐. 그래야만 저 역사 소설이 온전한 역사 소설이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단지 가설이 아니라 우리가 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서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미약한 흔적이 칸트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시대에 바로 그런 미약한 흔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역입니다. 이 당시에 칸트가 보니까 막 교역이 많이 늘어나요. 교역이 많이 늘어나는데 만약에 어느 국가에서 시민들의 자유를 많이 침해하고 권리들을 많이 침해하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을 억압하게 되고 교역을 망가뜨리고
따라서 그 교육이 망가지면 그 나라가 약하게 돼요. 그 나라가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이 잘 있기 위해서는 계약이 잘 지켜져야겠죠. 또 뭐 사유재산권이 잘 지켜져야겠죠. 재산을 누가 함부로 강탈하면 되지도 않겠고 계약을 함부로 나중에 누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잘 지켜지고 그럴 때 상업활동도 잘 될 수 있고 교육도 많고 근데 칸트가 보기에 이제 이 당시 군주들도 이제 그런 것을 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알아간다. 특히 이제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국제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교육도 안 되고 그럼 두 나라 다 안 좋아지는 거죠. 더 불행한 결과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칸트가 보기에는 국가들도 이제 그런 걸 좀 알아가서 서로 군사적으로는 한번 대결하고 싶어도 야 경제적 문제를 생각하면 참자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두 나라가 싸우면 단지 두 나라 싸움이 아니라 옆에 나라까지 다 당하고 교육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좀 두 나라가 갈등이 있으려고 하면 옆에 나라가 중재를 하려고 하고 뭐 자기 자신이 나가 중재를 스스로 하려고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런 미약한 흔적들이 아직은 뭐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칸트는 지금 자기가 사는 시대를 볼 때 이 역사가 자연이 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세계 시민 상태, 세계 시민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칸트의 어떤 결론이죠. 마지막 주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역사서술이 다른 역사서술보다 실제로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역사를 볼 때 실제로 우리는 다르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역사를 볼 때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사회 상태에 더 갈 수 있다. 스스로로 그 상태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유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왕들에게도 야 역사가 원래 이렇게 가게 돼 있고 이게 자연이 준 목적이고 역사가 이제 당신들을 평가할 텐데 뭐에 비춰서 당신들을 평가할 것이냐. 저 세계 시민적 상태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당신이 기여했는가. 거기에 비춰서 당신의 업적을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좀 위정자들, 권력자들을 좀 설득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가 이 글을 쓴 하나의 어떤 동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칸트의 이 글을 대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자연의 섭리, 자연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부터 그리고 그 목적은 뭔지 세계 시민사회 그리고 그 세계 시민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들으시면서 약간 질문이나 아니면 혹시 읽으셨다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문장이나 구절들 아니면 좀 자유롭게 야 저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다 혹은 뭐 아니면 저건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잠깐 좀 말씀을 해보실까요? 우리 같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아니면 뭐가 정말 저거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것도
칸트의 이 글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논란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바로 제일 앞부분이에요. 이 글의 전제가 되는 부분. 정말 자연이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걸 정말 생각할 수 있냐.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 물론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칸트가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론이다. 목적론적 자연론이다. 진짜 자연 속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점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과연 뭐 지금 거의 신의 섭리가 있다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얘기입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근데 한마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한마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못 받아들이면 칸트가 여기서 한 얘기 다 쓸모없게 되는 건가? 사실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있는데, 그럼 굉장히 중요한 전제죠. 근데 그거 못 받아들이면, 그럼 칸트가 여기서 한 얘기 그냥 다 쓸모없는 게 되는 건가? 근데 이 글을 잘 읽어보면, 사실 이 글은 격자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자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설일 때도 액자식 구성이 있잖아요. 뭐 몇 년 뒤를 오늘 어디 가다 보니까 파란 하늘이 봤다. 파란 하늘을 보니 몇십 년 전 얘기가 생각났다. 딱 돌아가서 이제 몇십 년 전 얘기 막 한참 하다가 끝에 가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파란 하늘인데 미세먼지가 많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격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좀 액자 안에 있는 얘기랑 액자를 이루는 얘기하고는 조금 분리될 수가 있잖아요. 칸트 이 구조를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액자 구조를 상당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목적론적 자연관을 갖고 있다. 앞에 첫째 들어가는 부분에 쓰고 뒤에서도 이런 맨 9번째 명제는 이런 목적론적 자연관이 가지고 역사 서술할 때 이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정말 본문에 따지면 1번 명제하고 9번 명제 빼놓고도 사실 굉장히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비사회적 사회성이 갖고 있고 그것들이 부딪히면서 거기서도 뭐 악도 나오지만 또 거기서 인간이 의도치 않게 좋은 것들이 유익함이 나오고 거기서 인간이 만약에 정말 학습 능력이 있다면 이게 되게 칸트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사회적 사회성이 있어갖고 왜 정말 망하게만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면은 인간이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적대적 관계 속으로 인간이 빠져들지만 거기서 학습 능력을 발휘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통찰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결국 인간의 역사는 법치국가,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바라게 되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액자 안에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액자를 이루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말 이 칸트의 어떤 목적론적 자연관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안에서의 얘기, 액자 안에서의 얘기, 인간의 비사회적 사회성이 일으키는 드라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실제로 아직도 그런 중요한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장을 생각할 때도 좀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를 보고 사회를 설명하고 할 때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목적론적 자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생각을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우리 현실을 생각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흥미로운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약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거나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괜찮은 생각?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적대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굉장히 연상시키잖아요. 확실히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공동의 목적, 좋은 목적에 대해서 이바지하게 된다. 이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상당히 연상시키는 것인데, 근데 칸트의 적대관계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약간 자동 과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비사회적 사회성이 있고 이것은 갈등하게 돼 있고 갈등하다 보면 자동 과정으로서 이제 거기서 의도치 않게 좋은 것이 내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데 칸트가 예를 드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쟁 얘기. 이게 칸트가 계속 드는 주요한 얘기잖아요. 전쟁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정말 상대편 죽이려고 전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망하게 되는 결과가 있고, 나도 힘들다. 전쟁에서 이겼어도 얻는 것도 없이 나도 전쟁에 이겼지만 나도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전쟁하지 말자. 제발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단지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예를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인간이 학습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이 적대 관계의 작용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완전히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대 관계로부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의도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려고 전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전쟁에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안 되구나 하면서 거기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인간의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게 전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칸트의 역사 구조를 우리가 목적론적 자유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크게 액자 안에 있는 얘기, 이 얘기는 상당히 아직도 그럴듯한 사회나 세상 일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적대관계를 설명하는 이 이해도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그냥 진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는 인간의 학습 능력을 중심에 두면서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목적론적 자연관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걸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선생님들은 이 사회의 역사의 진행, 세상 일의 진행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히 우연이다. 뭐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우연이다. 그래서 완전히 우연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는 규칙 정보로 행보를 갖는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칸트적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내가 직접 근데 이 규칙적인 행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규칙적 행보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정말 이것이 이 사회의 발전에, 역사의 진행에 진짜 도움이 됐다. 이걸 내가 직접적인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자연의 섭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이 거기에 이바지할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행동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가 스스로 뭐 직접적인 관계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역사는 규칙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도
거기에 기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자연이 세운 목적에 이제 이 역사는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 어떨까요, 선생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세상 일의 진행이나 역사의 방향은 어떨까요? 어떻게 작용한다, 어떻게 발전해 간다 생각할까요? 하세요? 이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 맹목적인 우연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규칙적인 발전이 있다, 뭐 자연에 뭐 그런 게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연도 아니고 어떤 규칙적인 행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 지금 현실에 우리가 하기에 상당히 달려 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질까?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지 않지만 상당히 우리가 뭐 이 동시대인들 우리들이 하기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우리한테 달려있다. 앞으로 잘 됐건 안 됐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칸트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칸트 선생님한테, 선생님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왜 두 개밖에 없다 그러고, 이 세 번째 방식 있잖아요. 칸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칸트는 그 세 번째 방식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칸트는 결국은 그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얘기하실 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야. 근데 나는 그 얘기를 한편으로 칸트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그런데 본인이 이 글을 쓴 목적은 뭡니까? 좀 독자들을 좀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전혀 쓸데없고, 아니면 단지 직접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행동이 이 역사의 진행에,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다고 충분히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자연의 섭리, 자연의 목적 이렇게 쓴 거야. 설득의 목적으로 쓴 거야. 하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격자 구조, 제가 말씀해 주셨던 이 글의 격자 구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정말 저는 이거를 우리한테 달렸다라는 생각을 3번 따로 구성했지만, 칸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동이 정말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다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배경 속에서 역사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칸트는 그게 전함적 지침인가요? 네. 그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칸트가 그 전함적 지침이라고. 네, 전함적 지침이요. 거기 어느 쪽에 나오죠, 선생님? 제일 마지막에 텍스트 제일 마지막에. 네, 맞습니다. 네, 내가 일종의 전함적 지침을 담고 있는 이 세계사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함적 지침은 뭡니까? 바로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자연이 인간들에게 소질을 줬는데 그 소질을 다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주면서 이 자연을 줬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인간 개인의 의도와는 다르게도 그 목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목적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원적 지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침은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성이 경험하고는 별개로 이 역사를 이렇게 보겠다는 그런 지침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원적 지침이죠. 그러니까 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3번, 제가 좀 잘난 체 하면서 3번, 칸트 선생님, 1, 2번 말고 3번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달렸다. 라는 거 3번이 더 좋은 대안입니다. 근데 칸트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달라 보이지만 그 3번,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역사가 완전히 허무하지는 않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전험적 지침으로, 내가 전험적 지침으로 준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지금 칸트의 반론이 맞다고 한다면, 제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 목전론적 자연관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현대 사람들이 하는 생각하고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계속 뭐 자연, 섭리 이런 게 나와서 그렇지, 아니, 바로 저 목전론적 자연이 갖는 것이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현대에서 하는 노력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미래에 어떤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우리가 전혀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직접적 관계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의도와 하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결과를 낳도록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없이는 의미 있는 현재의 행동이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목전론적 자연과는 표현은 계속 우리에게 너무 낯선 표현이지만, 아니, 사실 우리가 우리 행위를 약간 집단으로서 우리 행위를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가설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말씀드렸던 목적은 칸트의 생각에 그렇게 낯선 게 아니다. 사실은 우리도 표현은 좀 낯설지만 우리도 굉장히 현실에서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액자 안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 액자 얘기도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칸트의 사회철학이라고 한마디 쓴 것은 그냥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칸트에게 아까 제가 두 가지 사고의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문화를, 기술을 발전시키고 뭐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서로 간에 점잖은 행위 방식을 쌓고 그런 예의 있는 행위 방식을 쌓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그런 에티켓이 확립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서는 어떤 최고 상태는 인간이 다 각자 도덕적인 마음씨를 갖고 그 상태가 돼야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씨에 대한 도덕적인 마음씨를 갖는 것, 거기에 대한 대단한 강조가 있고, 그것이 정말 결국에는 그 마음씨 위에 건립되지 않은 사회 구조는 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칸트의 다른 모습은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적대관계. 적대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 그것들이 추동하는 긍정적인
결과들 여기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칸트의 이런 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이론가 칸트라고만 생각할 때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고 현대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고 방식이다, 사유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는 그 적대관계, 비사회적인 사회 속에서 나오는 적대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는 인간의 학습 과정을 강조하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은 열려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정도에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 이 정도까지 준비했고요. 혹시 잠깐 선생님들께서 약간 그냥 간단하게 좀 질문이나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좀 저런 거 재밌었네. 안 그래도 여전히 저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잠깐 말씀을 듣고 마치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칸트는 제2명제에서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전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3명제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산출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개개인에게 자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에 걸쳐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해 계몽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의 의도를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실천해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과 충돌하지 않는 것일까요? 스스로의 이성을 통해서만, 이 노력을 통해서만 무엇인가를 산출한다는 제3명제는 시간성, 다시 말해 역사성을 가지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적론적으로 자연의 의도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제2명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요? 모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제2명제는 일단 이 발전 과정이 완성이 이제 개인에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많은 시간적으로 긴 시간을 요하고 개인에게는 불가능하고 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3명제는 뭐였나요? 스스로 산출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때 스스로 산출해야 되는 그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면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개인으로 산출하면 말고 그것을 이제 인간 유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스스로 산출해내는. 그래서 이 스스로 산출해내는 주체를 인간 유라고 생각하면 개인으로 생각하면 야 어떤 내 앞세대가 여기까지 와줬어. 근데 개인이 스스로 다 산출해야 되는 거면 나도 앞으로 가서 또 내가 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내가 항상 첫 출발부터 출발해야 내가 다 스스로 산출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칸트가 얘기하죠. 이때 스스로 산출한다는 주체를 인간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류가 앞에 세가 이만큼 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여기서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뭐 학습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학습 능력, 뭐 그런 걸 잘 발휘하는 거겠죠. 인간의 언어, 글로 남길 수 있는 능력,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인간이 잘 활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네. 뭐 그때 계몽주의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때까지 종교와 그 절대 군주제가 결탁해서 사실상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에서 칸트가 개인의 그 이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너무나 그 개인의 강조점을 둔 것이 좀 하여튼 지금에서 보면은 굉장히 순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칸트, 저는 뭐 칸트 잘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읽어보고 들어보고 좀 하는데, 칸트는 하여튼 굉장히 그 모순적인 그 측면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저렇게 목적론적 자연관 이런 것도, 저 사람은 신을 굉장히 그 종교적인, 엄마가 종교적이고 도덕관념을 엄마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도 부정하고 나중에 뭐 보상을 줘야 되니까 요청된다라는 뭐 이상한 그거 신도 아니죠. 그건 뭐 무슨 저 만화책에서 뭐 나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여튼 이 적대적 비사회성이라는 개념을 또 들고 거기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게, 아담 스미스는 그 국부론에서 적대적인 그것은 별로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하다 보면 서로 그 조화를 이룬다는 거지, 무슨 그 뭐 서로 죽느냐 죽이느냐 그 싸움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게 또 그 헤겔의 주인 노예 관계나 니체의 그 노예 도덕에 반하는 초인 어쩌고 해서 이렇게 독일의 그 뭐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칸트는 굉장히 하여튼 모순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잘 모르지만 또 새삼. 네, 그런 인상을 갖게 되신다는 것도 사실 되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칸트가 자기 사고를 전개시키는 하나의 특징이 두 가지 반대되는 입장을 자기 스스로 통합하려는 입장이에요. 칸트가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논정을 입장을 취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유 얘기도 했지만 결정론 자유가 가능하다는 이런 것을 이율배반을 통해서 통합시키려고, 항상 양쪽 입장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식으로, 경험론과 관념론을 통합시키려는 쪽으로 항상 그런 입장을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금 이게 좀 모순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 것은, 근데 칸트가 그런 결합을,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 그냥 말씀드릴 것은, 칸트가 이것을 다룰 때 항상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각자의 영역 좋은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정당한 부분들만을 뽑아서 자기 나름대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종합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칸트가 단순히 모순되었거나 단순히 절충주의에 불과했으면은 지금 그런 유대한 철학자로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것을 각자의 입장의 옳은 점을 뽑아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통합시켰기 때문에 역사에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남았겠죠. 아직도 사상사에. 근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모순된 입장이 있다, 뭐 이랬다 그러냐 이런 느낌 받는 건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너무 개인에만 강조하고 있지 않냐, 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늘 제가 강의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칸트, 비사회적인 사회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적대관계,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르는 채 진행되는 역사 사회의 흐름의 메커니즘, 칸트의 사회에도 굉장히 그런 게 있다. 제가 오늘은 좀 그런 면모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아까 하나 아담 스미스와 관련해서도 물론 칸트가 여기서 적대관계라는 것은 그냥 안타고니스무스는 제가 예를 들어 주로 전쟁을 예로 들어 보니까 그냥 적대관계라고 번역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랬지만 이게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불화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경쟁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경쟁도 여기서 이 적대관계라는 이 표현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애덤 스미스가 바로 시장에서 역할했던, 시장에서
시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게 뭡니까? 애덤 스미스한테는 거기서 사람들이 경쟁하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그 경쟁, 그게 바로 여기서 칸트가 여기서 이제 적대 관계라고 표현했던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칸트의 이 적대 관계, 비사회적 사회성이 만드는 적대 관계, 거기서 나오는 어떤 좋은 결과, 이것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고 논리적으로도 잘 맞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오늘 제가 이런 적대 관계의 메커니즘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인상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전달하고 싶었고, 칸트가 꼭 그렇게 개인의 의도, 마음씨 그것만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사고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데도 굉장히 좀 유효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이다. 그런 인상을 전달했으면 제가 저한테 강의에서 좀 받으셨으면 저는 기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저로서는 이제 저에게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는 칸트의 도덕 이론, 좀 개인을 강조하고 좀 그런 도덕 이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다른 것보다 좀 더 훨씬 더 추상적이고 그래요.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도덕 형리상학이라는 책 앞에 한 일부 머리말 1, 2, 3부 있는데 일부 한 20쪽밖에 안 하거든요. 아주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라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주에 안 오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칸트 실천 철학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고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그 칸트의 도덕 형리상학 정초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칸트 철학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것을 좀 거기 나오는 얘기를 좀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